안녕하세요. 신화학자 고혜경입니다. 그러니까 신화, 꿈, 민담 이런 게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합니다. 정말로 재밌는 주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10강을 옛 이야기로 할 거예요. 이 시기에 왜 옛 이야기지? 라고 한다면요. 조금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강박해지고 마음도 좀 메말라지고 그래서 원래 이야기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인간됨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아직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또 그 이야기라는 게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검증을 한 가장 중요한 그 엑기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최고의 문화유산이라 거기 안에서 조금 자양분을 그러니까 길러서 조금 촉촉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의도로 그 10강을 기획했습니다. 오늘 시작을 저희가 콩쥐팥쥐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수백 번 들어왔더니 콩쥐팥쥐가 어떻게 좀 달라질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왜 이야기를 공부하지? 조금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어떤 우리한테 보이는 게 있고 사실은 수직으로 어마어마하게 깊이로 연장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별로 조금은 이 깊이나 이 내용들이 달라지고 또 새롭게 읽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영원히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해석이라는 게 옳고 그르고 정답을 찾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읽는 콩쥐팥쥐, 오늘 읽는 콩쥐팥쥐가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어떻게 어떤 통찰이나 어떤 새로운 의미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열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 바람이고요. 오늘 콩쥐팥쥐 아주 친숙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 자주 들었지만 매번 이야기를 이 자리, 이 공간으로 초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콩쥐라는 아이가 있었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표는 아마 식구의 숫자는 4명이어야 이상적인가 봐요. 그래서 잽싸게 결혼을 합니다. 딸을 하나 데리고 오는 여인과. 그래서 4식구가 됐죠. 그 순간부터 콩쥐의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콩쥐의 자리는 언제나 부엌바닥에 그 검정 숯을 묻히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계모가 콩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콩쥐한테 나무 호미를 하나 주면서 너 산 넘고 물 건너 저기 멀리에 있는 그 밭을 다 김을 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팥쥐한테는 새로 된 날렵한 호미를 주면서 집 뒤뜰에 있는 텃밭을 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홍쥐가 네 하고 가봤더니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광활한 밭이라. 그런데다가 이게 완전 그냥 돌뿌리들이 그냥 발에 툭툭 채이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너무 넓은 그 땅을 어떻게 김을 매라고 그러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쥐가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두 발 쩍 펴고 엉엉 울죠. 그때 그 순간에
이야기니까 뿅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소가 나타나서 콩지야 왜 그래?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순식간에 그 광활한 밭을 다 매주고 호련히 검은 소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계모가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못할 줄 알았는데 저걸 해내? 그럼 이거 해봐. 그러면서 어디 외출을 하면서 야 부엌에 있는 저 큰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놔.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콩쥐가 샘에서 물을 길어서 부었더니 물이 밑으로 쭉 다 빠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었죠. 그래서 또 콩쥐가 엉엉 울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커다란 두꺼비가 나와서 그 사정 설명을 했더니 두꺼비가 몸을 쫙 펴가지고 그 구멍난 항아리에 그 구멍을 다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들죠. 더 마음에 안 들죠. 계모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너 그 마을에 잔치를 하는데 너 내가 니를 생각해서 요것만 해놓고 나면 너도 잔치 와도 돼. 우린 먼저 가 있을게. 그러고 이제 팥쥐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요것만 해놓으라는 게 뭐냐 하니까 산더미처럼 벽실을 마당에 펼쳐놓고 이거를 껍질을 다 까서 가만히 해넣어서 창고에 저장을 다 해놓고 시간이 남거든 잔치에 와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곡식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또 엉엉 울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참새 떼들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그 벽실을 다 까가지고 그냥 담아서 저장만 하면 되게 이제 그랬더니 막상 잔치를 가려고 봤더니 너무 남루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검은 소가 또 뿅 하고 나타나서 꽃단장을 해줘요. 꽃신을 신겨주고. 그래서 서둘러서 막 잔치를 가는데 하필이면 온님의 행차하는 길하고 마주쳐서 거기 안 마주치려고 옆으로 피하느라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러고 잔치 마치고 집에 와서 있는데 곧 포졸들이 꽃신을 들고 와요. 이 신의 임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콩쥐가 신어봤더니 신발이 딱 맞아요. 그 순간에 온님이 내가 첫눈에 반한 그 아리따운 여자가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콩쥐하고 혼인을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더란다.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매번 들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그죠? 네, 왜 옛 이야기는 꼭 이렇게 옛날로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잘 살았더란다로 끝날까? 그러니까 옛날에라는 게 굉장히 주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하는 순간에 그냥 지금의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냥 동화 속 나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시간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콩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걸려갖고 예쁜 옷 입고 꽃단장하고 남자만 기다리는 그러다가 발탁돼서 팔자 고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한 해석이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콩쥐를 진정한 여성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야기 끝에 그러니까 왕자를 만나서 원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단다, 뭐 마을에 뭐 어떤 뭐가 되었단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왕비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어떤 존재가 되었단다. 이런 존재한테 걸맞는 사람은 왕이나 왕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언제나 이게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읽으면 정말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맛깔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그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보면 콩쥐한테는 엄마가 둘이죠. 그러니까 좋은 엄마, 금방 돌아가신 분,
계모라고 하는 나쁜 엄마.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엄마. 그러니까 나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극과 이 극이 우리한테는 언제나 둘 다가 있는데 간극이 크면 클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유아 단계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야기 보면 꼭 이런 엄마 옆에 환상의 콤비 아빠가 있죠. 이 아빠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자기 딸을 그렇게 하는데 이 아빠는 어디로 사라져? 기러기 아빠도 아닌데, 그죠? 이게 학자들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꼭 이렇게 가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자 영웅, 여성들의 이야기라 남성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어떤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는 꼭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콩지를 진정한 여성 영웅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만개한, 그래서 여왕이나 최고의 자리로 그러니까 도달한 그러니까 승리한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콩지가 거쳐가는 이 세 가지 과제들을 자세히 보면 그게 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콩지가 해야 되는 게 집에서 가장 먼 곳, 너무나 넓은 황무지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근데 콩지하고 팥쥐를 약간 이 대조되는 이야기에 묘사하는 방법을 딱 보면, 팥쥐는 쇠호미를 가지고 그 집 텃밭을 매요. 근데 이거를 은유적으로 보면 콩쥐는 집 울타리에서 가장 먼 자리, 그러니까 호미도 나무 호미를 한번 내리쳤더니 그 자리에서 부러져 버려요. 거의 맨손으로 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만들어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이야기에서 영웅은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셋째 아들이거나 바보거나 뭐 장남은 절대로 영웅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 부모의 영양권에서 그러니까 영양도 받지만 혜택도 많이 받은 사람은 전혀 새로운 미래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콩쥐가 가장 먼데, 근데 팥쥐는 소위 말해서 엄마 치마 폭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받을 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 날렵한 쇠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혜택을 그대로 가지고 이용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콩쥐가 개간해야 되는 이 세상, 광활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활함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글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작가이고 생태운동가로 그러니까 저명한 분이죠. 바바라 킹솔버라는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가서 그 그랜드 캐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렇게 붉은 층이, 그 협곡이 너무나 깊어서 근데 차곡차곡 수직으로 쌓여서 정말 그냥 이런 거잖아요. 딱 그 자리에서 바바라 킹솔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캐년을 보기 전까지는 그랜드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랜드는 사물을 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은 끝없이 일어나는 내 많은 욕망들을 고요히 잠재운다. 그저 바라만 보게 되고 감동에 숨이 벅차오르는 걸 느낀다.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일,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앞에서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멋지지 않아요? 이 그랜드라는 거가, 광활하다는 게 사물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죠. 근데 이
그랜드라는 관점은 모험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너무나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 내가 아는 이게 전부인 양, 그러니까 내 방식이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인 양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가 주는 답답함, 폐해가 꽤 크죠. 그래서 이 그랜드라는 시각을 배운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뿅 하고 등장하는 이야기의 마법이 검은 소가 나왔죠. 근데 흔히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콩쥐가 뭘 했다고 퍼질러 앉아서 엉엉 울었더니 소가 나와서 다 해주고, 그치? 그러니까 이 소가 내 안의 존재인가 내 밖의 존재인가에 따라서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너무 막막하고 답은 없을 것 같고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고 그럴 때 진짜 완전 퍼질러 앉아서 우리가 곡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곡을 할 때가 그 눈물이 우리를 정화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겸허해질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비우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언제나 뭔가를 만나게 되죠. 저는 이 검은 소를 내 내면 깊이에 있는 어떤 본능적인 힘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났던, 그러면 밖에서 와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검은 소가 뭐지라고 상징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소가 풍요로운 땅,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또 우리들한테 무한한 젖을 주는 이로운 동물이었죠. 도덕경에는 특별히 검은 소를 가장 풍요롭고 비옥한 여성성의 원리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우리가 흑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은 소를 소위 말해서 대지모라고 하는 땅의 가장 비옥한 그 힘을 체현하는 어떤 존재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콩쥐가 이 광활함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깊은 곳에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힘을 만나게 됐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되게 멋있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콩쥐가 뭘 하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함이란 수평으로의 확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물은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의 세계로 열어가는 거. 그래서 동양에서는 언제나 물을 지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물 표면에 보이는 거 말고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 바닥에 있는 그 돌멩이 자갈까지 다 보이는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 이거는 깊이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을 거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정말 현대인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시각이죠. 그러니까 현대가 이토록 메마른 영어 표현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스킨딥. 우리말로 피상적이라 그러니까 조금 한자어라 덜 와닿아요. 그죠? 깊이라는 게 피부 표층의 깊이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 스킨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많은 자극과 아주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우리라 이 깊이에 대한 시각, 정말 제대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런 시각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콩쥐가 이 물을 붓는 것들이 이 깊이에 대한 시각을 겸비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등장하는 동물이 두꺼비예요. 옛날부터 서양 마녀가 영약을 만들 때는 두꺼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동양에도 그 두꺼비는 음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성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영생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이
끝없이 그 재생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데 이런 과제들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콩쥐가 만나는 힘 자체가 이 두꺼비의 힘. 그러니까 그 비밀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숙제를 또 해야 되죠. 벽실을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이거를 다 깔아. 근데 푸시케 이야기도 그렇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 영웅의 이야기에 꼭 들어가는 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여성들은 본래적으로 아리까리한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도 언제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러지 뭐. 그때 그런데 다른 친구가 야, 너 그때 약속해놓고 왜 제대로 안 지켜? 아니 언젠가 그냥 하자고. 그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애매함을 선호하는 게 본래적인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그 분별이라는 거가 하나하나 오랜 인내를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석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주로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주부의 역할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 있잖아 준비물 아빠 뭐 이거 서리봉투 어디 갔어 뭐 어쩌저쩌 할 때 이거는 분석적인 지식으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각각 적절한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뤄줄 때 이거를 그러니까 분별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기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문제 같은 게 터질 때 보면 엎치고 덮치고 막 겹쳐서 정말 나 어쩌라고 정말 한꺼번에 나한테 왜 이래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콩쥐 생각해요. 그러면서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순서들을 그려갖고 하나하나 각자의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 이거 말고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길은 없더라라는 거를 배워서 실제 그럴 때 콩쥐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제 삶에서 적용을 해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동물이 참새떼예요. 그러니까 노름의 지혜를 배우고 기품의 지혜를 배울 때 이 본능적 에너지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리 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참새라는 게 대표적인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죠. 언제나 곡식, 알곡들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지배배. 참새가 공중에서 나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벼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죠? 저는 가끔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너무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벼움의 미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실은 균형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좀 과하게 심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의 가벼움이란 대단히 중요한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꿈이든 앤 이야기든 동물이 등장을 할 때는요, 가장 우리들의 깊은 자리에 있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능적인 새 동물을 우리가 보면 소는 돼지하고 가장 다 있죠. 땅적인 동물. 두꺼비는 지하에 살고 음지에 살아요. 깊은 어둠의 세계의 신비를 다루는 동물이고, 새는 공기처럼 가볍게, 그래서 옛날에 동양에서 우주를 삼계라 그러죠. 땅과 천상과 지상과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온전한 세상의 어떤 지혜들을 하나씩 다 겸비해 간 존재. 그러니까 그래서 콩쥐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원님의 아내가 되든 뭐 왕비가 되든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면의 이야기로 읽으면 사실은
늘 읽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그러니까 재밌다. 근데 내 어릴 때 들을 때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들렸고,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르게, 제가 한 10년 뒤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 또 다르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진짜 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더 풍요롭게 읽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얘기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조금 한번 가슴에 품고 조금 기다려 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통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콩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